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의 이지영입니다. 네, 이번 주 뷰티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에는 브라운과 그레이에 대한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브라운 컬러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고급스러운 마케팅 이미지를 가진 컬러면서 브라운 마케팅으로 성공한 상품과 브랜드는 특유의 진한 맛, 친근한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레이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컬러로 빈곤과 관한 노년과 망각의 세계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중립, 냉정, 불친절, 이론, 인색과 시기, 외로움, 경계의 세계로도 알려져 있어요. 이 그레이의 현대적 의미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컬러로 굉장히 세련되고 강렬한 유채색과 배색이 아주 자유로운 장점을 가진 색으로 또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11주차 1차시 외모와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학습 목표는 소비자 분류 기준의 하나인 성격의 주요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감시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복 행동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은 외향적인 성격일까요? 내향적인 성격일까요? 그리고 어떤 성격이 성공하는데 더 유리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내성적인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보통 이제 내성적이다라는 표현보다는 내향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자들은. 예. 외향, 내향 다 말이 존재하는데 외성적인 성격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성적인 사람은 특별히 유난히 좀 별종인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들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외향, 내향 보통 이렇게 요즘 많이 표현을 쓰시거든요. 사실은 MBTI는 성격 검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검사인 건 분명한데 근데 슬슬 요즘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회사 면접할 때 예. 지원했는데 MBTI를 물어보길래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I인데 E로 거짓말했다고. 네, 이런 분들 계세요.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걱정됐던 거죠. 근데요, 저는 MBTI 말고 이제 빅5 같은 거 이건 진짜 성격 검사죠. 전 뭘 해도 다 I로 나와요. 외향적으로 비춰지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내향적인데 외향적인 사람의 활발한 자기만의 사회적인 소통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내가 지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못하고 되게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런 사람도 충분히 사회적 기술을 익히면 교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좀 내향적인 성격을 우리가 낯가리고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로 너무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있어요. 물론 이건 학자마다 보는 연구자마다 관점이 다르긴 한데 저를 비롯한 꽤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은 내향과 외향을 사실은 내향은 사람 싫어하고 낯가린다, 꺼린다? 아니요. 양쪽 다 사람을 만나는 거, 사람과 대화하는 거 충분히 좋아합니다. 다만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사람을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수와 양이 다른 거예요. 아, 좀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타인에게 예. 쓸 수 있는 매일매일의 에너지량이 적은 거예요. 저는 내향적이고 만약에 외향적인데 오로지 거기에서만 차이가 난다면 저는 하루에 3명을 아주 생산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6명을 그렇게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3명을 넘어가서 4명, 5명, 6명 되면 나는 힘들어지겠죠. 예. 저는. 이제 그때 낯을 가리고 꺼리게 되는 게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게 어쩌면 타당한 말이...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3명을 더 만나니까. 예. 자, 그런데 사람 많이 만나서 그걸로만 사회 성공하면 그냥 지하철역 앞에서 계속 손 붙들고 하이파이브 하면 되죠. 그 자격을 얻게 되기까지는 전부 다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도 있고 건너야 될 강과 산이 많잖아요. 집중력이죠, 그건. 내향적인 사람의 집중력이 더 좋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관심이 늘 외부를 향해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저도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외향적인 분은 거의 외부에 한 70을 쓸 수 있는데
30을 내부에 쓸 수 있고 집중해 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분들은 뭡니까? 아우 나 엉덩이 무겁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못하네. 이런 속상함이 있는 거고 내향적인 분들은 30은 오히려 사람한테 쓰고 70을 자기 공부나 자기 일 집중할 때 쓰니까 반대 형태의 고민을 하는 것뿐이에요. 양쪽 다 고민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조직에 외향적인 사람만 있으면 거기 난리 나겠죠. 네.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매일 저기서 뭔가 터지겠지. 조직에 내향적인 사람만 있으면 소위 말해서 사람을 활발하게 만나야 되는 일이 잘 안 돌아가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외향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실이 없는 사상 누각 같은 그런 상태가 갈 수도 있죠. 게다가 연구를 해보면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한 비즈니스맨은 외향, 내향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원이 없고 예. 오로지 개방성. 개방성. 오히려 개방성이 더 중요해요. 개방성은 뭐냐면요. 예. 내가 무언가를 틀렸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혹은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예. 흔쾌히 마음의 문을 열고 교류하려고 하는 생각이죠. 내향적인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과학자 같은 사람들이 많고 외향적인데 개방적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잘 다지겠죠. 그러면 기업에 어떻게 영업만 있어요? R&D가 있어야지.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중요해요. 물론 여기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우호성이나 원만성은 안 좋아요. 우호성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원만성은 예.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만들어내기 좋아요. 예. 착한 사람 증후군 그런 게 걸릴 수 그렇지. 있어요. 예,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아마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아, 진짜 나 진짜 실속 없다. 난 왜 이렇게 대책이 없지? 혹은 아,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경우가 대부분 누구한테도 욕 안 먹으려고 살다 보니 중심 못 잡고 높은 개방성, 적정한 수준의 우호성 혹은 원만성. 원만성이 너무 높으면 문제가 오히려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도 잘 지내려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원만성이 너무 떨어지면 협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사실 이 말도 조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의 개방성이 원만성보다 높아야 돼요. 차라리 성공은 그 두 가지가 담보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개방성이 높은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을 멀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주는 말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태클을 걸었을 때 네.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 사람하고 네. 멀어지느냐 아니냐. 이걸 다시 뒤집으면 나한테 태클을 혹은 나한테 무언가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몰랐던 사실이 있네 라고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물론 그 순간에 기분 나쁠 수 있죠.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거는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느낌이 같이 와야죠. 야, 그래도 결국은 하나 뭐 건졌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자, 과일은 아주 다른 색과 맛과 향과 모양, 다른 색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각자의 개성 또는 자신의 스타일과 강점이라는 맛과 모양과 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과일이 가장 맛있고 어떤 색이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가 없듯이 사람 또한 어떤 성격이 좋고 나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의 고유한 성격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나와 남과의 다름 또는 자신만의 어떤 스타일의 강점을 찾는 데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이해, 타인과 함께 교류하는 사회에서 서로 간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성격의 이해인데요. 자, 말하는 것보다는 듣기를 좋아하거나 파티에 가는 것보다는 책 읽기를 좋아하거나 어떤 성격이세요, 여러분들은? 자, 혁신과 창조에 열광하지만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은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럿이 일하는 것보다는 혼자 고독하게 작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밖으로 에너지를 쏟는 대신 내부의 에너지를 쏟는 사람일 뿐,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외적으로 쏟느냐가 외향적인 사람이고요. 에너지를 안쪽으로 쏟느냐에 따라서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에너지를 어느 방향으로 쫓느냐가 이제 초점이 될 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나눠지겠죠. 자, 성격이란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이면서도 변화가 가능한 역동적인 개인의 독특한 성질을 성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외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인간 행동의 복잡한 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사고나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특성을 말하기 때문에 진로 발달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이 더 좋다, 외향적인 성격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한스 아이젠크의 성격 분류를 보면, 자, 가로축에 내향적인, 외향적인으로 나눠져 있고, 위쪽에는 감정적인, 위쪽으로는 안정적인, 세로축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감정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우울한, 불안한, 경직된, 맑은 정신의 비판적인, 유보적인, 비사교적인,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감정적이면서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까다롭고 들뜬, 공격적인, 흥분된, 변덕스러운, 충동적인, 낙관적인, 적극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외향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의 형용사 보니까 사교적인, 개방적인, 말이 많은, 반응적인, 태평한, 생기 있는, 걱정 없는, 주도적인 그런 형용사. 그리고 안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들 보시면 수동적인, 주의 깊은, 사려 깊은, 평화로운, 통제된, 일관성 있는, 온건한, 평온한 이런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스 아이젠크라고 하는 이분은 1910년에서 1997년에 활동하시던 분이었는데 독일계 영국인이면서 심리학자였어요. 나치에 반대해서 영국으로 이민 가서 심리학자가 되셨는데 주로 이제 생리학과 유전학에 기초하는 하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배운 습관을 매우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동주의자예요. 성격의 차이는 유전적인 정보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셨고 기질에 사람이 가진 기질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이 아이젠크 성격 검사는 어떤 그 EQ라든지 기질 기반 이론을 고안할 때 개발이 됐는데 이 한스 아이젠크 성격의 일부 측면이 학습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결국 성격도 학습이 되더라라는 거죠. 자, 성격 이해를 왜 해야 되냐? 왜 성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한번 보시면, 자,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첫째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고, 둘째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성격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 이해 및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직장에서 행복을 찾고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검사에서 성격 검사가 있는데요. 평정법, 투영법 형식의 검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성격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적에 맞는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격 검사 방법에는 첫 번째로 질문지법이 있어요. 성격에 관한 몇 개의 짧은 질문 항목에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외향성과 내향성을 검사한다든지 또 미네소타 다면적인 목록과 같이 다차원적 성격을 보는 것까지 다수의 검사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는 평정법이에요. 개인을 직접 면접하거나 일상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관찰해서 그 결과를 일정한 척도에 따라서 수령하는 거. 또 세 번째 검사는 작업검사법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작업을 시키고 그 작업의 경과와
결과에 따라서 성격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투영법이 있는데요. 다의적인 지각작용을 이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고 선택해서 구성하는가를 검색하는 거예요. 이 검사의 특징은 무의식적인 측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대표적인 거는 로사의 잉크 반전 검사, 주제 통감 검사, 연상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 보면 MBTI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성격 유형 검사예요.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개인의 사고나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심리학자인 면서 정식 분석학자인 칼 융의 심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캐서린 브루스와 그녀의 딸 이사벨 마이어에 의해서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유형의 선호 지표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MBTI 네 가지 선호 지표를 보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따라서 에너지 방향은 어느 쪽인지 주의 초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그래서 무엇을 인식하는지 인식 가능 초점에 주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래서 어떤 것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판단 기능을 알아보고 있고 자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채택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은 어떤 것인지 생활 양식을 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외향적인, 감각적, 사고적, 판단적, 내향적, 직관적, 감정적, 인식형인지 이런 초점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MBTI 네 가지 선호 지표는 에너지 방향이 외향적, 내향적, 무엇을 인식하느냐 또는 직관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지 직관적인지 채택하고 있는 생활 양식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조직적인지 융통적인지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선호 지표를 보고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 보면 참 재밌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MBTI 간단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온 걸로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양쪽 문장 중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문항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셔서 자신이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감각적인지 직관적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세계를 지향한다. 내부 세계를 위한다. 사람들과 사물에 초점을 둔다. 아이디어와 내면에 초점을 둔다. 활동적이다. 사려 깊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행동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다. 자극을 찾기 위해 주변 환경을 살펴본다. 자극을 내면에서 찾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요거는 보시면서 사고적 판단하는지 감정적 판단하는지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현을 보면 외향적인 성격과 이제 내향적인 성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외향성은 자기 외부에 자기보다는 외부에 주의 집중, 외부 활동과 적극성, 정열적, 활동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요인은 뭐냐면 직접 말로 하지 않고 메일이나 문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상호 교류 없이 혼자서 계속 일하는 거.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고요. 한 가지 일에 심층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내부에 집중하고 외부 활동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요. 내부 활동,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혼자만의 시간 없이 여럿이 같이 일해야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두적인 피드백을 자주 받는 것도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할 시간 없이 신속하게 행동해야 될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은 과업이나 요구가 동시에 주어지는 거. 지금 보니까 저도 사실은 외향보다는 내향에 가까운 것 같으네요. 자, 감각적이냐 직관적이냐 따라 달라지는데, 네, 감각적인 사람과 직각적인 사람을 나눠서 보면, 감각형은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실적인 사건을 묘사하고 있고 실제 경험, 정확한 일처리 등을 굉장히 선호하는 유형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하면 예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적인 정보보다 숨겨진 의미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큰 그림만 보여주고 일하라고 할 때 감각형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직관형은 미래지향적이고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직관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요인은 세부 사항에 주의 집중을 해야 될 때, 또 이미 입증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될 때, 과거 경험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자, 사고형하고 감정형이 또 이게 대비가 되는데요. 사고형인 사람들은 맞다 틀리다의 판단 원리와 규칙 규범 기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회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질문을 해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공감을 주고 개인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감정형은 뭐냐? 좋다 나쁘다의 판단을 나에게 주는 의미를 중요시하고 상황적, 포괄적, 우호적인 협조를 좋아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상대방을 비평하고 결점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만 따르도록 요구받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판단형은 정리전도가 계획, 신속한 결론, 뚜렷한 기준과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일정표나 마감일을 너무 유동적일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다루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과업이 종결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인식형은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고, 재량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는 포용성도 있어요. 그래서 융통과 적응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어진 일정표와 마감일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미리 계약해야 되고 무언가를 빨리 완료해야 된다, 이럴 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거를 분류해서 16가지로 성격 유형을 구분지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약자를 따서 이렇게 J형, P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앞에를 T형, F형, S형, I형, 그 다음에 E형, I형, 이 앞에 부분을 따서 그거를 이니셜로 만든 게 MBTI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에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IS 유형은 사실을 통한 아이디어 입증, 검토하기를 좋아하고 신중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사실적인 문제를 다루기 좋아하는 형이 IS 유형이고요. ES 유형은 행동지향형, 현실주의자로 매우 활동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형. EN형은 변화 추구자형이고 행동적인, 관심의 폭이 넓고 새로운 양식과 관련하기를 즐기는 거. IN 유형은 사려 깊은 개혁가형으로 내관적, 자기 의식이나 경험을 내면적으로 관찰하고
학문적이면서 가장 비실용적인 유형이면서 아이디어, 이론, 이해, 깊이 등 지식 자체에 관심이 많은 형이 IN 유형이에요. 네. 심리검사 기관을 알고 싶으면 요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흥미검사는 요런 사이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성검사는 고용노동부하고 한국사회개발원, 성격검사 MBTI는 한국 주식회사 한국 MBTI 연구소, 그다음에 애니어그램으로 또 하기도 하죠. 애니어그램 연구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신은 성격 가면을 쓰고 있지 않나요? 한국인의 가면은 착한 척, 멋진 척, 영리한 척, 바쁜 척, 다 아는 척, 이러는 척척척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당신은 임포스터라고 합니다. 이 리사 손 교수님의 심리학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시청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잘 보셨죠? 여러분들은 임포스터 맞나요? 저는 제가 임포스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평가하기 볼게요. MBTI 선호 지표 중에 감각형의 특징에 해당하는 걸로 골라주세요. 외부 세계의 사물이나 사람의 관심을 쏟는다. 자, 외부 세계에서 벗어나 자기 안으로 몰입한다. 정보를 오감으로 사용해서 수집한다. 이제 네, 감각형 눈치채셨죠? 답은 뭐겠어요? 3번. 정보를 오감으로 사용해서 수집하는 거 맞겠죠? 네. 자, 다음 문제. MBTI 연락학적 성격 유형별 특성에서 ESFJ 친목 도모형에 해당하는 걸로 골라주세요.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맞을까요? 내면의 정신력으로 삶의 여정을 이끕니다. 누구보다도 친절한 협력가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롭고 환상적인 가능성으로 벅찹니다. 실행만이 전부입니다. 네. 어떤 거겠어요? 친목도모형 눈치채셨나요? 네. 3번. 누구보다 친절한 협력가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해볼게요. MBTI는 외향, 내향,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 등의 4가지 선호 지표로서 나타나고 MBTI는 개인의 타고난 성격의 경향성을 파악해서 이들의 조합으로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이 선택돼서 자기 탐색을 돕는 도구예요. 근데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MBTI 성격 유형에 따라서 의사소통 방법은 성격에 따라서 선호되는 대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호 스타일로 대화하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IS 유형은 사실을 통한 아이디어 입증, 검토를 선호하고 신중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문제를 다루기를 즐겨하는 형이었고요. 이 S형은 행동지향형 현실주의자로 매우 활동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가장 실용적인 유형이고 이 N 유형은 변화의 추구자이면서도 행동지향적인 창안자로 관심의 폭이 넓고 새로운 양식과 관계를 찾기를 즐겨하는 형이에요. IN 유형은 사려 깊은 개혁가형으로 아이디어, 이론, 이해 깊이 등 지식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내관적이고 학문적이고 가장 비실용적인 유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유형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MBTI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유형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학습이나 습관에 의해서 또 변화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또 재밌게 액티비티 하면서 사람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조심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성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나 성공의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2차 시에는 뷰티 고객의 사회심리에 대해서 더욱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